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이고 슬아에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최근에 저는 딸아이의 결혼을 추진하다가 저희 집이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 딸은 엄마인 제가 봐도 참 이기적인 면이 많은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철이 없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아이죠. 나이가 들수록 남들은 철이 든다는데 아직도 철없는 소녀 같기만 합니다. 남동생인 아들이 오히려 첫째 같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첫아이가 딸이라 너무 오냐오냐 길렀던 건지 딸아이는 본인을 가장 우선하는 경향이 큽니다. 저희 집은 항상 남동생이 누나를 위해 양보를 해왔죠. 그래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 결혼 적령기가 다가왔는데도 딸이 결혼하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남자가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러다 딸아이에게 선을 볼 생각이 있느냐고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예상과 달리 딸아이는 바로 당연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아이의 수락과 동시에 남편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선자리를 알아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만 믿고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주위에 괜찮은 자리가 있구나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이 자리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대망의 선을 보는 당일이 되었고 저는 딸이 이제 정말 결혼해서 독립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딸아이에게 이것저것 캐물어보니 영 내켜하지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은 아니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서 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선자리를 빨리 골라봐야지 했죠. 그런데 남편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딸에게 아니 한 번 만났는데 어떻게 상대를 기피할 수 있겠어? 아빠가 얼마나 고심해서 고른 상대인 줄 알아? 사주팔자를 살펴봐도 너희가 그렇게 천생연분일 수밖에 없는 팔자래. 당장 다음에 볼 약속 잡아 라며 호통을 막 치더라고요. 저는 아니 여보 왜 그리 흥분해요. 그저 그렇다는데 다른 사람 만나보면 되는 거지 라고 말렸더니 남편은 아니 글쎄 우리 진주는 그 남자랑 이어져야 평생 행복할 팔자라니까 그러네. 당신도 진주에게 헛바람 넣지 말고 조용히 있어 라면서 과하게 흥분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면서 딸의 방을 나갔어요. 그런데 딸은 그 뒤로도 상대 남자와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는 것 같아 보였는데도 점점 마음이 뜨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어찌저찌 해서 결국 상대 남자와 저희 딸이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딸이 시큰둥한 게 제 눈에도 보이고 상대 남자에게도 분명 보일 텐데 연애를 한다고 하니 저로서는 조금 의아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도 딸은 헤어지니 마니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정말 헤어지고 싶다고 해도 남편이 안 된다며 사주팔자 궁합으로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말이 되지 않는 논리로 억압하니 딸은 체념하고 계속 만나는 듯 했어요. 저와 아들은 딸의 편을 들어줬지만 소용이 없었죠. 사실 딸이 정말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헤어지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왜 만나야 되는 건지 저조차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들도 저더러 아빠 좀 말려보라고 갑자기 변해서 왜 저러시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그래도 싸우면서 쌓인 미운 정도 정이라고 지지고 볶으면서 1년 정도를 만났습니다. 슬슬 남편의 입에서 결혼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시기도 그때부터였어요. 딸은 계속 생각해보겠다고 미뤘지만 해가 바뀌면서 딸의 나이에 앞자리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자 남편은 상견례를 해야 된다고 날짜를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마침 결혼을 서둘렀던 건 우리 남편뿐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남자 쪽의 집안에서도 빨리 상견례를 해서 결혼에 대해 상의하자고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결국 상견례라는 날이 되었습니다. 상대 남자 측에서 장소를 정했어요. 일식 코스 전문점으로 장소를 정했죠. 막상 상대 남자 측 가족을 보니 남자의 아버지도 참 점잖으신 것 같고 어머니도 정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상견례를 했었던 계절이 바로 가을이었는데 코스 요리 중에서
계절에 맞는 음식이 올라오는데 전어구이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안사돈께서 저희 남편 보고 사돈, 전어구이 좋아하시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 집이 정말 요리를 잘한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진짜 전어 킬러거든요. 가을이 되면 전어 씨가 마를 정도로 전어를 무척 좋아해요. 그런데 그걸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의아해져서 저희 집 양반이 전어 무척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으니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데 가을의 제철인 전어를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라고 웃으면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긴 그것도 그렇네요 하며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던 거였어요. 차근차근 딸아이의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점점 남편에게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예비 안사돈과 너무 잦은 만남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딸과 예비 사이가 직접 준비해야 되는 일들을 둘이 나서서 빠르게 정해주려고 했습니다. 정작 결혼할 당사자들은 미적대고 있는데 말이죠. 상견례 때 너무 성급히 결혼 준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그 자리에서 제 남편과 예비 안사돈 딱 둘뿐이었어요. 상대 집안에서도 예비 사위의 엄마만 결혼을 밀어붙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바깥 사돈으로부터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기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나와줬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죠. 좀 꺼림칙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저만 먼저 알고 있어야 될 이야기 같다고 답장이 오기에 일단 알겠다고 말을 한 뒤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커다란 충격을 받아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돌처럼 굳어 우두커니 의자에 수십 분을 앉아 있었죠. 예비 바깥사돈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는 바로 제 남편과 예비 안사돈이 불륜관계로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너무 굳어 대답조차 제대로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처음엔 부정했고 그러고 화도 났다가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다 나왔죠. 저의 그런 감정의 변화를 저보다 한 차례 먼저 겪으셨던 건지 제가 감정을 추스르고 진정하기를 기다려주시더군요. 저는 어떻게 알았나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남편분께서 요즘 외출이 잦으시지 않으세요? 그거 다 제 아내를 만나는 외출입니다. 전부 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믿기지 않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증거라도 있으셔서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증거도 없이 추측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쏘아붙이듯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켓 안쪽에서 사진을 여러 장 꺼내 제게 펼쳐놓더라고요. 일단 이거 보시고 말씀하세요.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루는 제가 거실에서 TV 보며 과일을 먹고 있는데 옆에 놓여있던 제 아내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그런데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등록된 이름이 멋쟁이 하트로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분 뒤 아내가 거실로 나와서 휴대폰을 들고 돌아가는 걸 보고 소파에 누워 아무렇지 않게 여보 아까 전화 오더라? 라고 말하면서 누구한테 온 거냐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내 입에서 나온 상대방이 바로 사돈댁 남편분이었고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설마 하는 심정으로 아니겠지 하면서 심부름센터에 돈 주고 의뢰했어요. 제 아내가 바람 피고 있는 것 같으니까 뒤를 좀 밟아서 증거를 만들어서 가져와 달라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든 사진들 고작 사흘 만에 다 찍힌 거예요. 제가 기간을 한 달로 잡아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사흘 만에 수백 장을 찍어다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눈만 떴다 하면 만나서 둘이 붙어 먹으니 많이 찍힐 수밖에요. 아직 제 아내도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라고 하는데 정말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감이 안 잡혔어요. 근데 제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서 제 아들과 그쪽 딸이 결혼하게 된 거였다고요. 라는 말에 저는 아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라고 했죠.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글쎄 정말 미친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은 사실 불륜 관계를 3년이나 이어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불륜을 저지르던 사이이다 보니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 싶어 숨어서 만났대요. 아무래도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곳을 가야 했고, 여행도 가고 싶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못 가고, 떳떳하게 만나고 싶긴 했지만 나이 다 먹고 이혼은 또 하기 싫은 그런 못된 도둑놈 신부였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딸아이에게 선을 주선하겠단 말을 듣고는 상대 쪽 외동아들과 우리 딸을 결혼시켜서 사돈관계를 유지하면서 불륜을 저지르자고 제안을 했는데, 예비 안사돈이었던 그 여자도 좋다고 오케이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사돈이 되어 당당하게 연애를 하고 싶어서 결혼을 서둘러 진행을 시켰던 거였습니다. 만일 둘이서 오픈되고 개방적인 공간에 가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누구냐는 질문을 받아도 사돈댁이라 말을 할 수 있게 말이죠. 제 딸의 예비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분은 제게 저는 조용히 증거 모아서 이혼 소송하려고 해요. 물론 제 아들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도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만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몰래 불러내어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만약 증거 다 모으셔서 이혼 소송하는데 사용하신다면 저도 그 증거들 조금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딸아이에게 사실대로 자초지종을 말할 거고요. 오늘 본 사진은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 흔쾌히 알았다고 수락하시더군요. 먼저 돌려보내고 난 후 저는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제 손에 쥐고 있는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진짜 가만두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사진에 나온 둘의 모습도 어찌나 더럽고 추잡스러우며 천박한지, 길거리에서 대놓고 데이트를 하는 등 참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비참했죠.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마침 그때가 제 딸이 퇴근할 시간이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있는 곳으로 당장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딸은 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건지 정말 총알 같은 시간에 도착했죠. 저는 딸에게 너 이번 결혼 엎어야 될 것 같다. 어차피 너도 상대 쪽 남자도 미적지근하게 굴고 어영부영했으니까 괜찮지? 라고 물어보니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지 말고 봐줬으면 한다고 말하며 제가 받았던 여러 장의 사진을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딸은 의아한 표정이었다가 경악에 찬 표정으로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죠.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아빠랑 예비 시어머니 맞아? 확실한 거야? 라고 흥분하기 시작한 딸에게 저는 진정하라고 말을 한 후 제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최대한 담담하게 말해주려고 노력했죠.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딸아이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제게 엄마, 이혼해. 나도 돈 벌고 있고 동생도 돈 벌고 있잖아. 엄마가 전업주부여서 이혼하는 게 걱정되면 우리가 부양할 테니 당장 이혼해. 엄마, 이건 진짜 아니야. 진짜 이건 너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빠가 여자의 눈이 멀어 사랑하는 딸이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니 이가 부득부득 갈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날도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갔는지 제가 들어온 시간인 밤 10시까지도 집에 기어들어오지도 않았죠. 저와 딸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사 근처에 자취하고 있던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도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을 해주니 아들 또한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고 아버지면서 너무 선을 심하게 넘었다고 말이에요. 일단 알아서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그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어디 갔냐며 왜 집에 없는 거냐며 연락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집에 기어들어온 모양이었겠죠. 저는 다음날 오전에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비 바깥 어른에 대한 문제로 만나 뵙고 싶다고 말을 한 후 점심 무렵에 그 여자를 만났어요. 진짜 너무 창피한 이야기라 개인적인 방을 제공해주는 카페를 약속 장소로 잡았죠. 그 여자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앞에 놓여있던 물을 냅다 부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라며 소리 지르는 그 여자에게 저는 사진을 뿌렸어요. 당신 내가 진짜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불륜이나 저질러서 가정이나 파탄내는 버러지 주제. 감히 자식들을 니들 연애 노름하는 데 필요해서 결혼시키겠다고 장난을 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어버버거리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더군요. 야, 너 진짜 니들 불륜하는데 편하려고 자식들 결혼시켜주겠다고 난리를 떨었던 거 맞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라고 다그치자 그 여자는 제게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발 제 남편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당장 헤어질게요. 2번 다시 만나지 않고 아이들 결혼 이야기도 없던 일로 할게요. 앞으로 진짜 조용히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라며 2손을 싹싹 비는 그 여자에게 저는 너 진짜 몰랐구나. 이 사진 나도 받은 거야. 누구한테 받았는 줄 알아? 바로 네 남편한테 받은 거라고. 이 사진 전부! 라고 소리쳤습니다. 방 안에서는 저의 씩씩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 여자를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제공받은 증거 사진들과 문자 내역, 계좌 내역 등을 이용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 오랜 시간 저를 속여왔던 건 정말 믿기 싫었지만 정말 방대하게 넘쳐나는 증거들을 보고 있자니 믿을 수밖에 없게 되더군요. 변호사님도 혀를 내두르며 아주 쉽고 빠르게 승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걸었어요. 바로 몇 달 전 소송의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하게도 제가 승소를 했고 유책 사유가 남편의 외도였던 점, 긴 시간 동안 가족들을 속이고 기만했던 점, 그리고 자신의 불륜에 이용하기 위해 결혼을 강요했던 점 등으로 수월하게 이혼 소송에 승리할 수 있었고, 긴 시간 동안의 외도와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한 점으로 저는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후회한다고 법정에서도 울부짖었으나 저는 냉정하게 외면했습니다. 제 자식들도 남편과 연을 끊기로 했다더군요. 상간녀 소송에서도 쉽게 승소해서 위자료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 이혼 소송과 상대 측 이혼 소송이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어서 그 둘은 한 번에 많은 것을 잃게 되었죠. 말년에 혼자 외롭게 살길 바라는 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분할받은 재산과 위자료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해서 지금 딸과 아들과 저 이렇게 셋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 예비 사위가 될 뻔했던 아이와도 좋게 인연을 끝맺었죠. 사실 지금도 배신당했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아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들지만 엄마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자식들을 보고 있자니 다시 기운이 납니다. 만일 제 딸의 시아버지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진실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쪽의 이혼 소송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겠죠. 오늘도 스트레스로 살이 많이 빠진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싱숭생숭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이 평안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남성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아내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주 통쾌하게 복수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씁니다. 그녀와 저는 아주 평범하고 무난한 연애를 했어요. 다들 연애하시는 것처럼 서로에게 노력하고 믿음을 주면서 평범하게 연애를 했는데 무려 7년이나 했죠. 어릴 때부터 만나서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커갈수록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녀가 제 인생에 너무나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결혼은 서로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자신도 없었거든요.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가 오래 만난 걸 아시니까 결혼 허락받는 건 쉬웠기에 빠르게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오래 만나서 아내의 친구, 제 친구들은 다 알아요. 아내 친구도 저에게 오래전부터 형부 거리면서 친했고, 제 친구들도 저희 아내에게 재수씨 거리면서 친하게 지냈거든요. 여행도 여러 번 같이 갔었고 전화도 자주 해서 많이 친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농담으로 제 친구들과 아내가 무인도에 갇혀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정도로 많이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이었죠. 제 친구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내는 얼른 이 지긋지긋한 남정네들이랑 그만 여행 다니고 부부 동반 여행을 가고 싶다고 장난도 칩니다. 아무튼 저와 아내는 평범한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고 드디어 같이 살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신기하게도 연애랑 결혼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결혼을 하니까 훨씬 안정적이고 기분도 좋은 거 있죠? 이 사람과 정말로 한 가족이 됐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고 얼른 저와 아내를 닮은 귀여운 아기도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치만 아직 신혼이었고 저희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기 계획이 없었어요. 아내도 조금 더 신혼생활을 즐기고 아이를 낳자고 했고요.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집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아내는 글을 쓰는 작가인데 다른 사무실은 없고 아직 신생 작가라 집에서 혼자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죠. 아내는 원래 직장 생활하다가 작가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고 작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는 극구 반대했어요. 솔직히 작가라는 직업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고 수입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힘들 것 같았는데 아내는 고집이 워낙 세서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작가가 되었죠. 지금은 작가인 아내가 너무 좋아요. 회사 다닐 때는 회사 가기 싫다고 찡찡댔는데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네요. 아내가 기분 좋은 걸 보니까 저도 힘이 나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맡은 일이 출장이 잦습니다. 자주 지방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많으면 5일 정도 외박을 한 뒤에 집으로 가거든요. 최대한 신혼기간에는 출장을 많이 안 잡으려고 했는데 꼭 출장을 가고 싶지 않을 때 출장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연애 때는 그래도 같이 살지 않으니까 제가 출장을 가 있을 동안에 아내는 친구들도 만나고 일도 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지만 결혼을 하니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아내가 걱정되었습니다. 그치만 아내는 괜찮다며 혼자 있는 거 적응됐다며 잘 다녀오라고 해주더라고요. 저는 출장 가서도 밤마다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내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다 문자나 전화가 와서 잠들었다고 말해주며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옆집 아주머니와 우연히 만났는데 아주머니가 아이고 그때 그 총각 잘생겼던디 어쩜 그렇게 남매끼리 사이가 좋아? 우리 딸이랑 아들은 아주 치고받고 난리여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총각이라니? 아니 그 와이프 동생 말이여. 얼마 전에 그쪽 와이프 남동생이라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디 그때 팔짱 끼고 있길래 남매 사이가 좋구나 했지. 옆집 아주머니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아내는 외동딸이거든요. 아내 주위에 사촌 오빠도 없고 팔짱을 끼고 다닐 만한 남자가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만난 아내에게 이런 사생활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아주머니는 제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보시고는 잘못 말했다 싶었는지 내가 잘못 봤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아내는 보고 싶었다며 저한테 달려왔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내에게 솔직하게 누구랑 팔짱 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정말로 내가 믿고 있던 아내가 바람이라도 났으면 어쩌나 싶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가니까 낯선 사람의 흔적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정말로 그 아주머니가 잘못 보신 건가 싶었는데 화장실로 가니까
일회용 면도기랑 다른 칫솔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불러서 이게 뭐냐고 담담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당황하지도 않고 아, 여보 없을 때 내 친구들 왔다 갔어. 내 친구 중에서 머리 짧은 친구 알지? 걔가 구렛나루 자른다더니 저거 들고 왔다가 놔두고 갔어. 아내의 친구 중에서 머리가 남자들보다 짧은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굳이 구렛나루를 자른다고 저걸 들고 다니나요? 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팔짱 끼고 있던 잘생긴 남자가 아내의 친구가 아닐까 싶었어요. 아주머니는 아내의 친구를 머리가 짧아서 남자라고 오해한 거고요. 제발 아주머니가 잘못 본 거라고 합리화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때까지 저는 절대 아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워낙 바람이나 불륜 같은 이야기들을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바람 피우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화를 내거든요.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 이런 주제인 영상들이 몇 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혀를 차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바람 피우는 것들은 천벌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더 아내를 믿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와서 아내와 같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어요. 얼마 후 저와 아내는 주말이라 오랜만에 데이트도 할 겸 밖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봄이었어서 꽃 구경도 하고 싶었고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아내도 좋다고 했고 서로 일이 바빠서 너무 소홀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아내만 바라보고 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화장법이 바뀌고 향수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화장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아내가 최근 들어서 화장을 진하게 합니다. 집안 마트를 갈 때에도 맨 얼굴로 나갔던 아내는 이제 화장을 하고 나가요. 향수향도 예전보다 진해졌고 옷 입는 것도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밝은색 옷을 많이 입었는데 요즘은 어두운 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우리 아내 요즘 낯설다? 향수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화장도 하고. 갑자기 왜 그래? 기분 전환이야? 기분 전환. 나 아이 생기면 이런 것도 잘 못하고 다닐 텐데 지금이라도 원 없이 해놓으면 나중에 후회 없을 것 같아서. 아내는 저와의 아이를 계획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슬슬 아이가 갖고 싶더라고요. 나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낳아야지 더 늦으면 임신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다들 왜 임신이 축복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임신을 하는 건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신을 하는 건 너무 힘들고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저에게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비밀로 한 채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비뇨기과로 가서 진료를 받기로 했죠. 저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너무 떨리고 긴장되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라면 평생 저와 아내 사이에는 아이는 없는 거잖아요. 아내에게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 친구한테 갔는데 친구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야, 너 어떡하냐? 왜? 나 평생 아이 못 낳아? 너 씨 없는 수박이야 임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어떻게 제게 이런 시련이 찾아온 것인가요? 정말 남자로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아내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너무 막막했습니다. 야, 너 어떡해? 너 아이 낳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어떻게 전하지? 많이 실망할 텐데. 입양이라도 해야 하나? 저는 집으로 가는 내내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요즘 아내는 아이 낳을 생각하면서 육아에 관련된 책도 읽고 영상도 보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빠가 될 수 없는 몸이었잖아요. 너무 미안했어요, 정말.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하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은 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기쁜 목소리로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여보,
내가 좋은 소식 들려줄게. 라고 했죠. 여보,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먼저 하면 안 될까?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먼저 할 거야. 당신 너무 행복해서 뒤로 자빠질걸? 그 정도로 기쁜 일이면 내 얘기 먼저 들어줘. 난 안 좋은 얘기란 말이야. 안 돼. 그래도 내가 무조건 말해야겠어. 내가 지금 뭘 들고 있게? 아내는 손에다가 뭘 쥐었는지 등 뒤로 꽁꽁 숨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못 맞추니까 아내는 짠 하면서 제 앞에 한 물건을 들이미는데 바로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그런데 선명하게 두 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방금까지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니요.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내는 여보, 대박이지? 우리 드디어 임신이야, 임신. 아기가 생겼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기뻐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아내의 불륜이 정말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제가 이세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소식보다 더 절망적이었어요. 그제서야 아내는 저에게 여보가 말하려던 건 뭐야? 슬픈 소식이라며 라고 말했고 저는 차마 아내에게 말할 수 없어서 아니야 라고 한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예상과 다르게 제가 임신 소식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자 실망했더라고요. 저는 아내 앞에서 연기를 할 힘조차 나지 않았고 곰곰이 방으로 들어가서 생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세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몸이라 아내는 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데 아내가 임신한 건 바로 불륜이란 증거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불륜이라면 그렇게 기겁을 하던 여자가 떳떳하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남의 애를 임신하다뇨. 정말 역겹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날 흥신소에 문의를 해서 아내 뒷조사를 부탁드렸어요.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보았더니 낯선 사람과 연락을 나눈 흔적은 없었고 다 친구들과 안부 연락을 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남자는 누군가 궁금했는데 마침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의 불륜 증거를 다 잡았대요. 그래서 당장 보니 아내의 상간남은 바로 제 비뇨기과 친구였습니다.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선고했던 친구와 함께 여행도 가고 놀러 다니면서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그 친구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나 봐요. 그 친구는 제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인 걸 아니까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불륜 사실이 들통나잖아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핏줄과도 같던 친구와 아내가 저렇게 쌍으로 저를 배신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내는 만삭태까지 태교를 열심히 했는데 저는 차마 얼굴에 철판 깔고 친구의 아기를 태교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내는 서운해하면서 왜 이렇게 자식한테 관심이 없냐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출산 전에 임신 축하 파티를 열고 싶다고 했고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다 초대하자고 했죠. 저는 그날 제 친구와 아내에게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임신 축하 파티 날 아내는 정말 행복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그 기분을 망쳐주기 위해서 작전을 시행했죠. 우선 미리 선임해 놓은 변호사를 노트북 앞에 세우고 저는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축하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제 친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고 저는 그때 변호사를 쳐다보고 영상을 재생하라고 했습니다. 그 영상은 흥신소에서 받은 아내와 친구의 불륜 증거들이었고 그 영상은 아주 큰 화면으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온 하객들은 다 같이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마치 제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의 그 표정이더라고요. 영상이 끝난 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헉 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다 같이 아내와 제 친구를 쳐다봤어요. 제 친구는 직업이 의사니까
주위에서 평판도 좋았고 착한 친구라서 더 많은 정을 나눴던 친구였는데 한순간에 이미지가 망가진 거죠. 저는 제 치부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더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말을 했어요. 하객들은 저의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나서 테이블에 있던 음식들을 제 친구에게 던지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고 친구는 그곳을 뛰쳐나갔죠.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세상을 다 잃은 허망한 표정을 하면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내는 제가 그런 상태였던 건 몰랐지만 아이의 아빠가 제 친구인 건 알고 있었대요. 일부러 거짓말하고 저에게 임신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친구는 불륜만 안 들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만난 건데 아내가 임신을 한 줄은 몰랐대요. 둘은 아내가 임신하기 전에 잠깐 만난 거였고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둘이서 만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제가 용서할 순 없겠죠. 그리고 아내와 이혼을 하고 지금은 따로 살아요. 처갓집에서도 다들 미안하다면서 딸 잘못 키운 자기들을 탓하라고 하는데 그건 핑계죠. 처갓집에서도 아내한테 더러운 괴물 취급을 하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아마 아내는 제 친구와 같이 살고 있겠죠. 그들의 아이니까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고 환멸이 납니다. 어떻게 그런 존재들이 제 주위에 있을 수 있나요? 그녀와 이혼 후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소식을 아예 모르는데 작가라서 책이 출간하면 대충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그런데 원래 사랑 이야기를 쓰던 그녀가 점점 글을 쓰는 방식이 변하더라고요. 그녀는 글을 쓸 때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글을 읽으면 그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티가 팍팍 나는데 정말 별로인가 봐요. 애아빠가 잘 못해주고 육아도 힘들고 과거를 후회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들 그녀의 더러운 사생활 때문에 인연을 끊었는데 그녀가 책을 출간하거나 기사가 가끔씩 날 때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이나 책의 감상평 같은 곳에 달아요. 그녀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다 나열해서 그냥 책 읽지 말라고 독자들에게 알립니다. 제가 시킨 건 아닌데 친구들이 알아서 이런 애들은 그냥 사회의 악이라고 나오면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굳이 안 그래도 된다고 하지만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대요.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주머니에게 감사드려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그 이야기만 안 하셨어도 저는 지금까지 의심했겠죠. 그리고 이제서야 알게 된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아내가 안 하던 화장을 하고 옷을 입는 게 바뀌고 향수 냄새가 바뀐 게 바로 친구 취향이어서 그랬대요. 그리고 면도기와 칫솔은 확실한 증거였잖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혹시 모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